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산의 거품이 가득 차 있는 게 부동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도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가격에도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미국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부동산 주택 지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게 다시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명목 가격 기준입니다만은 2006년 그때 그게 뭐 집값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 미국 경제가 이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 2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PRR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는 뭐 그림으로 안 가져왔는데요. 예, 주택 가격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평균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도 약간의 그 거품이 발생됐다. 이게 이제 금리만 조금 오를 점을 보이면은 이게 방향이 저는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건 이제 실물하고의 격차가 저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것의 격차가 이제 앞으로 좁혀질 상황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버블도 이제 단기간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버블임에도 쭉 가는 그 버블의 크기가 예. 더 커지면서 예. 지금 실물 경기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지만 이만큼까지 차이가 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사실 저 거품이라는 게 꺼지고 나서야 야 거품이었구나 그걸 알지. 현재에서는 그 거품인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로 보면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님 말씀대로 그 벌어지는 게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하고 금리 때문이었는데 네. 만약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장기 소비자 물가하고 국제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를 보면은 198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죠.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때 뭐 14% 넘은 적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때 28%가 넘었었어요. 이때 그 1차, 2차 오일 쇼크 뭐 그 영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감이 김축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떨어졌죠. 특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었어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 물가가 내년 이후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현재의 금리, 이거는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전에 0.6%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0.9% 안팎.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기서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 거품이 이 금리 상승으로 꺼질 수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가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네. 미국 뭐 정부 부실해졌고 우리의 가계 부실해졌고 뭐 중국, 인도 기업 부실해졌거든요. 이런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왜 물가가 안정되고 앞으로 오를 것인가? 그동안 물가가 안정된 요인은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것이 잠재 GDP가 있는데 실제 GDP가 그 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특히 미국한테 굉장히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수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는데,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가감한 재정 정책 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 임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수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생산한 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상당 부분 생산한다는 거죠. 소비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로 미국으로 수출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물가가 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 달러 가치 하락, 금리 상승. 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그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 그걸 억누르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진 않을까요? 물론 연준이 금리는 나중에 인상하게 될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물가가 2% 이하였으니까 앞으로 2% 이상이어도 평균은 2% 안팎이니까 안 올리겠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시장 금리는 연준이 그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목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포함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은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뒤따라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방금 점도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점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말에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신 분이 17분 중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 내렸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변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 사람들 생각이 다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우리가 전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연준은 언제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수 있다. 하긴 이번에 그 전제 조건으로 나온 게 그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라면 한 3%대의 그 실업률이잖아요. 그거하고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어긋나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죠.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6% 중반이니까요. 뭐 4% 이하로 당분간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는 2% 넘으면 아마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실업률을 4%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물가를 잡을 것인가. 실업률을 이제 4%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 버리는 것이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안 푸고 금리를 올리면은 고용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저는 인플레이셔너리 디프레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별로 안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요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긴축해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뭐 중국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되든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면은 이게 정책 당국자가 고용을 우선할 것인가 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뭐 내년 이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자산의 어떤 부침, 그러니까 거품 현상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뭐 올 한 해 그 주식시장에 가졌던 뭐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더 달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자재 쪽도 보면은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금값도 오르다 이제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좀 18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금값이 상승을 좀 상당히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금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지금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좀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달러 가치예요. 네. 네,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네, 그동안 달러 가치가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협의 때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오랫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저는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유는 보면은 우선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한때 그 30% 넘었다가 지금 25% 앞으로 갈수록 더 축소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갈수록 이 달러가 1974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했는데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일까? 앞으로 10년은 그걸 의심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히 하락하느냐, 천천히 하락하느냐, 그 문제만 있는 거고요.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뭐 저는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에서 또 물가가 오르거든요. 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물건을 비싸게 수입해야 되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저는 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온수당 한 2,050달러 갔다가 1,900달러 안팎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상승 국면 보면은 1차 상승이 끝났고 지금 조정 국면이다. 저는 앞으로 4, 5년 보면 2차, 3차 상승 국면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달러 가치 하락, 그 다음에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인플레가 오면은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뭐 보증금을 높인다든지 이런 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억누르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환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끝없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상당한 폭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 미국 정부가 방해하지 않겠느냐. 물론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네. 그런데 시장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심지어는 중국 관리들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공산당원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세계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큰 흐름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요. 제가 88년에 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89년 4월 7일 날 1007 찍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때 뭐 시위도 하고 뭐 증권회사 그 정문 앞에서 신입사원이라고 고객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 뭘 했냐면 우리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투신사한테 줘가지고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가가 아마 며칠 오르고 그대로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뭐 저는 시장에 있으면서 아무런 정책도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주로 말로 개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지 이제 변동성, 지금처럼 오르락내리락의 변동성은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가가 다시 오른다는 건 다시 경제 회복이 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유도 뭐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때가 2000년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이때 유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때 세계 경제가 좋아가지고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앞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유가는 저는 많이 못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코로나 시대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변화 하나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 버스, 기차 타고
뭐 자동차 타고 몸으로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사이버로 해결하거든요. 원유를 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전략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바이든 지금 들어서면서 예, 탄소 제로,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도 보면은 전기차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유를 덜 쓰는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달러가치 하락 때문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예, 그런데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제는 뭐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으나 내년도 그러나 그것이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확 좋아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죠. 실물은 별로 안 좋은데 금융만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괴리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작용이라고 그러면 내년은 반작용이다. 실물은 회복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든지 조정을 보이면서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짧은 단기간 내 몇 개월 만에 지금 뭐 몇 조, 3조 달러 이상이 풀린 거니까. 그리고 더 예정이 돼 있고 이러한 유동성을 통한 이 급격한 유동성의 확대가 그러한 조정의 시기에 어떤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돈이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이고 미국도 지난 뭐 3월에서 6월 달에 3조 달러 풀었고 우리나라도 단기 부동량이 한 13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돈이라는 게 항상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으면 반드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수익률이 높은가? 그걸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크가 올 때는 다 돈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네. 네. 과연 그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뭔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텐데요. 네, 저는 앞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게 뭐 주식, 부동산, 뭐 대체산, 금 이런 것 보면은 상대적으로 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비트코인 저는 뭐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건 유동성 탓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인가? 네. 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의 화랑은 그거 달러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뭐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계 애완 보육 중에서 달러 비중이 60%거든요. 10년 전에 한 71%였어요. 근데 60%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게 계속 줄어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를 살 것인가? 중앙은행이 그 달러를 뭐로 대체할 것인가? 네, 그게 저는 뭐 금일 수도 있고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 많이 사려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 자금은 뭐 비트코인 등 달러 이해 자산으로 많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거시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시적 흐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각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거시적 흐름이 재밌기는 한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항상 생존 본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뭐라 그러죠? 사력을 다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뭐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사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저성장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올해는 견뎠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저는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든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최근 3년 동안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20% 이상. 뭐 그런 기업들이 저는 견디기 어려운 시대고요. 뭐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시대. 그래서 그 살아남는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네. 그게 IMF에서도 얘기한 K자형. 예, 그게 K자형.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